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아이를 갖고 싶어 매일 삼신할미께 기도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귀여운 아들 하나 내려주세요. 어느 날 밭을 갈던 아주머니는 커다란 알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머, 웬 알이지? 아주머니는 알을 삶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응애 10달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해구머니나, 내가 구렁이를 낳았네. 아주머니는 아기 구렁이를 항아리에 숨겨서 키웠어요. 며칠 후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웃집의 세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요. 아주머니 계세요? 아무도 없나? 언니들, 이리로 와보셔요. 셋째 딸이 아기 구렁이가 있는 항아리를 찾아 언니들을 불렀답니다. 아유, 징그러. 첫째 딸은 보자마자 돌멩이를 던졌고, 웬 구렁이람? 도망가자. 둘째 딸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안녕, 구렁덩덩 구렁이네. 셋째 딸과 아기 구렁이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구렁이가 16살이 되던 해 아주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 저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뭐? 누가 구렁이에게 시집을 오겠니? 꼭 그 아이여야만 해요. 네? 아주머니가 말려도 고집을 피우는 통에 결국 이웃집을 찾아갔지요. 저희 아들이 이 집 셋째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가족들은 펄쩍 뛰며 놀랐어요. 싫어요. 징그러운 구렁이잖아요. 구렁이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한참 동안 잠자코 듣고 있던 셋째 딸은 수줍게 말했지요. 좋아요. 구렁덩덩 선비님께 시집 갈게요. 그리하여 구렁이와 셋째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첫날 밤 구렁이가 색시에게 말했어요. 부인, 부탁이 있어요. 큰 솥에 물을 가득 끓여주세요. 네? 알았어요, 서방님. 구렁이가 색시가 끓여둔 물에 퐁당 들어가 목욕을 하자 허물이 스르륵 벗겨지더니 글쎄 잘생긴 선비가 되었지 뭐예요. 어머나!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된 구렁이를 구렁덩덩 신선비님이라고 부르며 신기해했지요. 시간이 흐르고 신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신선비는 색시에게 허물을 건네주며 일렀지요. 이 허물을 잘 간직해 주세요.
단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색시는 고운 보자기에 허물을 싸서 꽁꽁 숨겨두었어요. 며칠 후 색시의 언니들이 놀러 왔는데 집 구경을 하다가 꼭꼭 숨겨두었던 허물을 발견하곤 글쎄 아궁이에 홀라당 태워버렸지 뭐예요. 징그러워라. 얘는 뭐 이런 걸 집에 두고 그런담? 색시가 헐레벌떡 왔을 땐 이미 재가 되어 있었지요. 이를 어째, 서방님! 허물이 사라지자 신선비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안 되겠어. 서방님을 찾아오자. 색시는 길을 나섰어요. 깊은 산을 지나다가 땅을 파고 있는 멧돼지를 만났지요. 멧돼지야, 구렁텅텅 신선비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 허벅지만한 칡을 잔뜩 해주면 알려줄게. 색시는 열심히 칡을 캤어요. 땀이 뻘뻘 나고 손에 상처가 가득했지요. 이 정도면 되었지? 냠냠, 남쪽으로 가봐. 멧돼지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자 너른 밭이 펼쳐졌지요.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구렁텅텅 신선비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밭을 기름지게 갈아주면 알려주지. 색시는 며칠 밤을 새워 밭을 다 갈았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요? 옳지, 냇물을 따라가 보거라. 흙투성이가 되어 냇물을 따라 내려갔지요. 냇가에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빨랫감이 산더미같이 많았지요. 할머니, 구렁텅텅 신선비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빨랫감을 반짝반짝하게 전부 빨아주면 알려주지. 색시는 또다시 며칠 밤을 새워 빨래를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요? 오냐. 자, 이걸 타고 가거라. 할머니는 바가지와 젓가락을 주었어요. 냇물에 바가지를 내려놓자 배만큼 커졌지요. 젓가락도 쭉쭉 길어져서 노가 되었어요. 색시는 바가지를 타고 강을 내려갔어요. 강을 따라 한 마을에 도착하자 무르익은 벼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새를 쫓고 있었어요. 후여, 구렁텅텅 신선비님 드실 쌀은 남겨두거라. 후여. 신랑의 이름을 들은 색시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구렁텅텅 신선비님이 계신 곳을 아니? 저 집이요. 저도 하인입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어요. 색시는 아이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신선비님께서 아시면 혼날 텐데 딱 하룻밤입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떴어요. 색시는 둥근 달을 향해 신선비를 떠올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고운 나의 서방님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아, 그리워라 내 사랑. 그러자
어디선가 비슷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운 나의 색시도 저 달 아래에 있을까? 아, 그리워라 내 사랑. 색시가 노랫소리를 따라가 보니 꿈에 그리던 신선비가 있었답니다. 서방님! 아니, 부인, 정말 부인이요? 색시와 신선비는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아요. 달님도 축하하듯 드디어 만난 부부를 밝게 비춰주었답니다. 나비, 공주. 옛날 어느 한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했으며 아주 현명하기까지 했지요. 공주님의 소문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도 들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궁은 공주님께 청혼하러 오는 왕자님들로 항상 북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대마법사가 공주님께 청혼하러 찾아왔지 뭐예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공주님은 제 청혼을 꼭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안 들어주신다면 제가 공주님께 어떤 마법을 쓸지 저도 모릅니다. 대마법사가 공주님에게 결혼하자고 협박했지만 공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오늘 처음 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공주님은 대마법사의 태도와 말투에 이미 좋지 않은 사람이란 걸 눈치채고는 정중히 청혼을 거절했지요. 공주님의 생각대로 대마법사는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참을성도 없어서 청혼을 거절당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감히 나를 거절해? 가만두지 않겠어.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대마법사는 공주님을 순식간에 나비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러곤 나비가 된 공주님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나라 전체가 사라진 공주님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두 헛수고였지요. 공주님을 어딘가로 끌고 간 대마법사는 자신의 청혼을 받아주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어요. 하지만 공주님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내 모습을 또다시 무언가로 바꿀지 몰라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싫어요. 그럼 다신 사람으로 되돌아갈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대마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주님은 몰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뒤늦게 공주님이 도망간 걸 알게 된 대마법사는 수하인 박쥐에게 당장 공주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멀리도 도망 못 간 공주님은 어느새 박쥐에게 따라잡힐 만큼 가까워졌지요. 이러다간 다시 끌려가겠어. 무슨 좋은 수가.
그때였어요. 박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주님을 낚아채려고 했지요. 박쥐의 공격을 받은 공주님은 어디론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박쥐의 발이 닿지 않는 구멍 속에 떨어진 공주님은 다친 날개를 잡고 박쥐가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지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 박쥐가 사라지자 공주님은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 더 멀리 도망가야 해. 공주님은 다친 날개로 열심히 날아 어느 집에 도착했지요. 그 집은 공주인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젊은 남자의 집이었어요. 어라, 아름다운 나비가 찾아왔네. 남자는 나비의 모습인 공주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전 지금 못된 대마법사에게 쫓기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공주님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남자는 공주님의 다친 날개도 고쳐주며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남자는 나비에게 자신이 그린 공주님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비야, 넌 이 공주님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 있니? 이게 바로 저라고요. 남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나비가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공주님이라는 걸 전혀 생각할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공주님의 날개가 말끔히 났자 남자는 나비를 숲에서 풀어주었어요. 잘 가거라 나비야. 남자와 헤어진 공주님은 한참을 날고 또 날아 어느 계곡에 닿았지요. 그 계곡은 공주가 예전에 자주 찾아왔던 곳이었어요. 여기 올 때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공주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나비구나. 계곡물 사이로 요정이 나타났어요. 공주님은 요정을 보고 깜짝 놀라 뭐라 말했지만 요정의 귀에도 역시 윙윙거리는 소리밖엔 들리지 않았지요. 나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니 나비야? 잠깐만,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선물로 줄게. 이제 공주님의 목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공주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요정에게 말했지요. 내가 그 마법을 풀어주고 싶지만 너무나 강력한 마법이라 풀 수가 없어. 대신 단 몇 분만이라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는 해줄 수 있단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공주님은 잠깐이라도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마법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몇 분 안에 꼭 마법사를 물리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나비로 살아야만 하거든. 명심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주님은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남자의 집으로 날아갔지요. 또 왔구나, 나비야? 남자는 나비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나비가 말을 하지? 사실 저는 나비가 아니라 공주였답니다. 공주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남자에게 말했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럴 수가. 걱정 마세요, 공주님. 제가 못된 마법사를 물리치고 꼭 공주님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당장 출발해야 돼요. 잠깐이면 돼요. 남자는 땅에 묻어놓았던 갑옷과 칼을 다시 꺼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주님을 꼭 지켜드릴게요. 공주님은 남자의 진심 어린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남자는 용맹한 기사는 아니었지만 공주님을 위해 끝까지 대마법사와 싸우겠노라 다짐했지요. 둘은 대마법사가 사는 탑으로 향했어요. 마법사가 깨기 전에 꼭 물리쳐야 해요. 그래야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걱정 마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 공주님은 꼭 제 뒤에 서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알겠어요. 하지만 대마법사는 이 둘이 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대마법사에게 맞섰어요. 겁도 없이 감히 날 상대하겠다는 건가? 정식 기사도 아닌 그저 하찮은 것이 나와 싸우다니 우습군. 어서 공주님을 원래대로 되돌려줘. 절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 위해 끝까지 싸워줄 용감한 사람이라고요. 하는 수 없지. 정 원한다면 둘 다 없애주지. 화가 난 대마법사가 남자를 해치려 할 때였어요. 위험함을 느낀 공주님이 잠깐 사람으로 돌아가 남자를 구해주었지요. 그 모습을 본 두 남자는 너무 놀랐어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공주님, 뭐라 말씀해보세요. 이런. 자신의 마법을 맞고 쓰러진 공주를 본 대마법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주님. 다시 원래대로 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대마법사는 죽어가는 공주님을 살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지요. 그리고 대마법사는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드디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공주님은 너무 기뻤지요. 원래의 저로 돌아왔어요. 대마법사도 사라졌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공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성으로 돌아간 공주님과 남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생쥐로 변한 공주님.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와 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농부가 삼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구나.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신부감을 찾는 방식이 전해온단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이지. 우선 도끼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오거라. 네, 아버지. 자,
여기 있는 나무 중 하나를 골라 베고 기둥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나 신부감을 데려오면 된단다. 알겠어요. 삼형제는 차례대로 나무를 베었지요. 큰아들의 기둥이 북쪽으로 쓰러졌어요. 작은아들의 기둥은 동쪽으로 쓰러졌죠. 막내 아들의 기둥은 깊은 숲속을 향해 쓰러졌지 뭐예요. 하하, 막내야, 저 숲속에서 대체 어떻게 사랑할 사람을 찾을 거냐? 너의 신부감은 털이 무성한 동물일 것 같구나. 안 그래요, 형님? 나무 기둥이 숲속으로 향했으니 이 길로 가야죠. 절 진정으로 사랑할 여인을 꼭 찾아올 테니 두고 보세요. 두 형님의 비웃음에도 막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 행운을 빈다. 막내는 씩씩하게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막내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해 난감했어요. 이런, 아무도 보이지가 않네. 좀 더 걸어가 보자. 바로 그때였지요. 아무도 없긴요? 바로 옆에 내가 있는걸요? 분명 아무도 없는 숲속인데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에구머니, 누구시죠? 어디 계시나요? 여기에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은 바로 막내의 발 밑이었지요. 그곳에는 다름 아닌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숲에서 누굴 찾고 있나요? 내 신부감이 될 일을 찾고 있단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해 고민이구나. 곰곰이 생각하던 생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와 만났잖아요. 제가 당신의 신부가 되어드릴게요. 네가? 하지만 너는 자그마한 생쥐인걸?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아껴주며 사랑할 자신이 있답니다. 생쥐는 막내를 설득했어요. 막내도 생각에 잠겼지요. 신부가 꼭 사람이란 법도 없지. 이 생쥐가 정말 내가 찾던 신부일 수도 있잖아? 그래, 좋아. 자그마한 생쥐야, 널 신부감으로 소개할게. 그렇게 막내는 이 소식을 알리러 돌아가고 생쥐는 막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와 아버지는 함께 모여 앉았지요. 첫째는 자신의 신부가 동쪽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며 자랑했고, 둘째는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내도 평생 자신을 사랑해줄 이를 만났다고 말했지요. 모두 꼭 맞는 신부감들을 찾았구나. 어디 누구의 요리 솜씨가 좋을지 궁금한걸? 이제 각자 신부에게 돌아가 이 아비에게 줄 빵을 부탁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삼형제는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빵을 만들라니 이거 참 어쩐다? 막내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생쥐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생쥐는 다시 만난 막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가족들께 제 얘기를 했나요? 물론이지. 진정으로 날 사랑해줄 일을 찾았다고 했단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어 보여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막내는 생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렇군요. 절 믿고 기다려보세요. 막내는 생쥐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생쥐가 자그마한 종을 흔들었지요. 그러자 여러 마리의 생쥐들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빵을 만들자꾸나. 네, 공주님. 여러 마리의 생쥐들은 대답과 함께 스르르 흩어졌어요. 얼마 후 흩어졌던 생쥐들이 하나 둘 돌아왔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최상급의 미라를 든 채로 말이지요. 생쥐는 미랄로 열심히 빵을 만들었어요. 조물조물, 따끈따끈. 어느새 오두막은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 찼지요. 자, 이 빵을 아버지께 드리세요. 정말 맛있겠다. 고맙구나. 막내는 환하게 웃으며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삼형제는 먹음직스러운 빵을 들고 도착했어요. 아버지, 제 신부감이 만든 빵부터 드셔보세요.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얼마나 재빠른지 금방 만들어 가지고 왔답니다. 아버지, 제 신부감이 만든 빵은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맛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제 신부감이 정성스럽게 만든 빵입니다.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삼형제가 가져온 빵을 차례대로 먹었어요. 모두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구나. 하지만 그 중에 최고를 뽑자면 바로 막내 신부감의 빵이구나. 아버지의 선택에 두 형은 몹시 실망했고 막내는 매우 기뻤지요. 그럼 이제 너희들의 신부감이 보고 싶으니 가서 데려오렴. 세 형제는 각자 떠날 길에 서서 말했어요. 대체 막내의 신부감은 누구길래 저렇게 맛있는 빵을 만든 거지? 그러게요, 형님. 혹시 일꾼 아니야? 두 형들의 질투에도 막내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지요. 제 신부감은 다정하고 우아한 공주님 같은 분이에요. 숲속의 공주님이라 어디 기대하마. 숲속 오두막에 도착한 막내는 이 사실을 생쥐에게 전했어요. 드디어 당신의 가족을 만나게 되네요. 생쥐는 또다시 작은 종을 흔들어 다른 생쥐들을 불렀지요. 그러자 여러 마리의 생쥐들이 아담하지만 어여쁜 마차를 끌고 왔어요. 다리 위를 건너고 있을 때였지요. 그만 마차를 이끌던 생쥐 한 마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마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모두 강물에 빠져버렸지요.
막내는 물에 빠진 생쥐들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안하구나, 생쥐야. 막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에서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때였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름다운 공주님이 막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누구세요? 전 이웃 왕국의 공주, 당신의 신부감이에요. 나쁜 마녀의 주문에 걸려 생쥐가 되고 말았지요. 당신이 저를 위해 흘린 진실한 눈물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랍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막내는 깜짝 놀랐지요. 그게 정말인가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돌아가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공주님이시네? 가족 모두 막내와 함께 온 공주님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두 형들은 공주님을 데려온 막내를 부러워했어요. 이런, 내가 숲속으로 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 형님보단 제가 갔어야죠. 그렇지만 만약 두 형들이 숲속으로 갔더라도 공주님을 데려오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형들은 막내처럼 생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막내와 공주는 이웃 왕국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지요. 두 사람은 언제나 아껴주고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무더운 여름날 한 게으름뱅이 사내가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밥 먹고 낮잠 자고 빈둥거리는 게 전부였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예요? 어서 일어나 밖에 나가 일 좀 하세요. 부인의 성화에 못 이긴 사내는 마지못해 일어나 동네 어귀를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그러던 중에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넌 좋겠다.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나 하고. 아휴, 나도 소나 됐으면 좋겠네. 그때였어요. 사내 옆으로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는 소가 되고 싶나? 그럼 이 탈을 한번 써보시게. 라며 소머리 탈을 내밀었어요. 에이, 영감님, 이 탈 하나 쓴다고 어디 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써보면 알겠지. 어디 한번 써보기나 하시게. 할아버지의 말에 허허 너털 웃음을 지은 게으름뱅이는 탈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탈을 얼굴에 쓴 순간 머리에서 뿔이 솟고 누런 털이 삐죽삐죽, 엉덩이에서는 꼬리가 나오고
허리가 굽혀지며 네 발로 걷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말을 하려는데 사내의 입에서는 음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로 게으름뱅이는 누런 소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허허허 그렇게 게으름 부리더니만 그 못된 버릇을 싹 고쳐주마 라고 말하며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장으로 갔어요. 장에 간 할아버지는 한 농부에게 소를 팔며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되네. 싼값에 소를 산 농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의 집으로 온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저는 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음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음메 게으름뱅이가 계속 울어댈수록 농부는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더욱더 많은 일을 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힘들게 밭을 매던 게으름뱅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밭에 있는 물을 뽑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 머리털이 스르륵 벗겨지며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폴짝폴짝 뛰었어요.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아니 여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부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한 게으름뱅이는 그 이후로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부지런하게 살았답니다. 집을 짊어지게 된 거북이.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숲속이었어요. 그 숲속에는 모든 걸 귀찮아하는 게으른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원래 거북이는 지금과 달리 두툼하고 무거운 등껍질이 없었고 매끈하고 홀쭉한 몸만 있는 모습이었어요. 화창한 어느 날이었지요.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던 거북은 갑자기 시끄러워진 바깥소리 때문에 그제서야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럽지? 밖으로 나간 거북이 앞에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저 얘들아,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 거니? 응? 엄마, 저 거북이님은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아기 사슴이
거북이를 쳐다보며 엄마 사슴에게 말했어요. 어머? 설마 오늘이 산신령님 생신날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엄마 사슴이 놀란 모습으로 거북이를 쳐다봤지요. 뭐라고? 산신령님 생신잔칫날이 오늘이었어? 맞아. 그러니 너도 늦지 않도록 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얘야, 우린 어서 가자꾸나. 거북이는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바쁘다 바빠. 빨리 가지 않으면 늦겠어. 개구리야, 어서 서두르자고. 토끼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니깐. 이번에는 깡충깡충 토끼와 폴짝폴짝 개구리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때 멀뚱하게 서 있는 거북이를 본 토끼가 가던 길을 멈췄어요. 거북아, 넌 출발 안 하니? 네 걸음으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가야 늦지 않게 도착할 텐데. 지금부터 열심히 걸어야 겨우 도착한다고? 어쩌지? 거북이는 쉼없이 걸어갈 생각을 하니 점점 귀찮아졌지요. 너희들 먼저 가렴. 나는 더 생각해보고 출발할게. 그래. 하지만 빨리 출발하는 것이 좋을 거야. 가자, 개구리야. 토끼와 개구리가 떠나자 거북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 참, 어쩐다. 나도 산신령님께 초대를 받았으니 가는 게 맞는데 귀찮게 거기까지 언제 걸어가냐고. 난 걸음도 느린데 말이야. 몰라. 숲속 동물들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 나 하나쯤은 빠져도 모르실 거야. 졸려. 다시 잠이나 자야겠다. 거북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엄마 닭과 아기 병아리가 쫑쫑쫑쫑, 여우는 아무 소리 없이 재빠르게, 말은 다그닥 다그닥, 마지막으로 호랑이가 빠르게 달려갈 때도 거북이는 쿨쿨 잠만 잤어요. 드디어 산신령님의 생신잔치가 시작되었지요. 산신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몸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숲속 동물들을 보살펴주세요. 모두들 이렇게 축하해주러 와주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거북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구나. 혹시 거북이가 여기에 올 수 없을 만큼 큰일이 생긴 게냐?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는 거야? 산신령님의 물음에 어느 동물도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북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산신령님은 거북이를 걱정하느라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즐길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이 되자 산신령님은 거북이를 들판으로 불렀어요. 어제 내 잔치에 못 올 만큼 많이 아팠던 게야?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게냐? 그러나 거북이는 산신령님의 말에 무슨 대답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럼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기꺼이 도와줄 터이니. 그래도 거북이가 입을 닫고 아무 말 없자 산신령님은 정말 큰일이 생겼나 더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북이를 쳐다봤어요. 거북이는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열었어요. 저 사실은요, 산신령님. 그래,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실은 잠을 자느라 산신령님 잔치에 못 갔습니다. 뭐라고? 자느라 잔치에 못 온 거라고? 산신령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거북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던 것이 허무해졌지요.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거늘 한 번 안 왔다고 화를 낼 수는 없지. 알았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북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며 밝게 웃었어요. 내가 잠을 좋아하는 너에게 선물 하나를 내릴 터이니 부디 잘 쓰거라. 무슨 선물인가요, 산신령님? 언제 어디서든 네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게 너의 등에 집을 달아주마. 언제 어디든 집과 함께 다니렴. 네? 그 무거운 집을요? 잘못했습니다, 산신령님. 그렇게 산신령님께 집을 선물 받은 거북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황새가 된 임금님. 옛날 저 사막 너머 화려한 궁전에 사는 젊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궁전 연못에서 쉬고 있던 임금님은 갑자기 너무 따분해졌지요. 아, 따분해. 매일 이렇게 시간 때우며 노는 것도 지겨워. 뭐 좀 신나고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때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노인 한 명이 다가오더니 자신을 만물상이라 소개했지요.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귀하디 귀한 물건들만 구한 것이랍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임금님. 마침 따분하였는데 잘 됐군. 그럼 어디 한번 보겠네. 흥미거리가 생긴 임금님은 노인의 물건을 차례차례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조그만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역시 물건 보는 안목이 높으십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자이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힌 쪽지와 까만 가루가 담긴 통이 들어있었어요. 물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임금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마음에 드시면 특별히 제가 임금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호, 정말 이 귀한 걸 나에게 준단 말이냐? 상자를 선물로 받은 임금님은 기뻤어요. 노인이 돌아간 후 임금님은 쪽지에 적힌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매우 궁금했지요. 여봐라, 당장 학자들을 불러오거라. 네. 임금님은 학자가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른 쪽지를 보여주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말하라고 했지요. 학자는 글을 꼼꼼히 읽은 후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까만 가루를 먹은 후 무타보라고 외치면 원하는 동물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되려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한 뒤 무타보라고 말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로 변했을 때 절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 왜 안 되나? 웃으시면 그대로 주문을 까먹게 되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영영 그 동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네. 명심하지. 임금님은 어떤 동물로 변할지 무척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와 함께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마침 호숫가에 황새들이 있었어요. 오호, 그래, 저게 좋겠어. 임금님은 까만 가루를 꺼내 신하와 나눈 후 한 입에 탈탈 털어넣고는 주문을 외쳤지요. 무타보!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몸이 점점 황새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황새가 되었지요. 황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두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얘들아, 내가 추는 구애의 춤 어때? 멋있지? 황새 중 한 마리가 엉덩이를 쭉 빼고 날개를 활짝 편 후 한 다리로 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꼬이는 바람에 첨벙 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과 신하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지요. 자신들이 웃은 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에구머니나, 임금님, 저희 주문이 뭐였죠? 주문? 뭐였지? 뭐였더라? 그래! 무사파? 아닌가? 그럼 무다리? 웃음을 터뜨린 동시에 주문을 까먹은 임금님과 신하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문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지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임금님과 신하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사라진 임금님을 대신해 새로운 왕이 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 노인의 아들이지 뭐예요. 사실 나쁜 마법사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인으로 변장해 못된 짓을 꾸민 것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새 임금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두 황새는 다시 성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낡은 성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대체 여기서 왜 우는 거요? 두 황새는 구슬프게 울고 있는 부엉이에게 다가갔지요. 사실 저는 인도의 공주랍니다. 어느 나쁜 마법사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절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사실 우리도 그 나쁜 마법사에게 속아 이렇게 황새가 된 것이요. 황새 임금님은 부엉이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얘기를 끝까지 들은 부엉이 공주가 놀랄만한 말을 했지요. 마법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모여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자랑 삼아 얘기한답니다. 운이 좋으면 그때 까먹은 주문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법사들이 모이는 날이 언제요? 알려드리는 대신 두 분 중 한 분은 저와 결혼해야 해요. 그래야 제 마법이 풀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난처해진 두 황새는 잠시 부엉이 공주와 떨어져 대화했어요. 자네가 부엉이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어떤가? 네? 임금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는 아직 혼자이신 임금님이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황새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습은 이래도 한나라의 임금인 내가 부엉이 모습을 한 공주와 결혼을 한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쩐담? 결국 황새 임금님은 부엉이 공주와 혼인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고맙습니다, 임금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절 따라오세요. 황새 임금님과 신하는 부엉이 공주를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어느 방 앞에 도착했어요. 방에는 못된 마법사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자네, 그 바보 같은 임금에게 건 주문이 뭐였나? 무타보라는 주문이지. 몰래 숨어있던 황새 임금님과 신하는 그 주문을 듣자마자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두 황새는 해님이 떠오르는 동쪽을 보고 3번 절하며 주문을 크게 외쳤지요. 무타보! 드디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임금님과 신하는 크게 기뻐했어요. 다시 사람이 되었어. 이제 우린 살았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두 사람 뒤에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 당신이 바로 부엉이 공주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시 사람이 되었으니 궁으로 돌아갑시다. 세 사람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마법사를 잡아 큰 벌을 주었고 그의 아들인 새 왕에게는 남아있던 까만 가루를 먹여 황새로 만들었지요. 혹여나 마법사의 아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간지럼을 태워 웃게 만든 후 새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지요. 훗날 자식들이 태어나고 임금님은 이따금 황새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를 행복하게 바라보던 왕비 역시 부엉부엉 소리를 내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백조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11명의 왕자들과 엘리자라는 어여쁜 공주가 살았어요. 왕자들과 공주에게는 계모인 새 왕비도 있었지요. 하지만 새 왕비는 엘리자 공주와 왕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지요. 어디 저 애들을 내쫓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어느 날 왕비는 무서운 마법을 부려 11명의 왕자들 모두를 백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성을 떠나야만 했지요. 왕비는 마법으로 엘리자 공주마저 온몸을 제투성이로 만든 뒤 내쫓아버렸어요. 성에서 내쫓긴 엘리자 공주는 갑자기 사라진 오빠들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오빠들, 나만 두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엘리자 공주는 슬퍼하며 호숫가에 가서 제투성이가 된 몸을 깨끗이 씻었지요. 그때였어요. 달이 뜬 하늘에서 백조들이 차례대로 내려오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들! 엘리자 공주! 그렇게 엘리자 공주와 11명의 왕자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오빠들은 엘리자 공주를 위해 밤새 그물을 만들었지요. 이윽고 날이 밝자 오빠들은 다시 백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물에 엘리자를 태우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었어요. 엘리자 공주와 백조들은 멀고 먼 숲속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깜빡 잠든 엘리자 공주 꿈속에 요정이 나타나 무언가를 일러주었어요. 공주님,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어 백조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왕자님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11벌의 옷을 다 만들 때까지 절대 한마디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만약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백조들은 죽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엘리자 공주는 바로 쐐기풀을 찾아다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쐐기풀로 옷을 만드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억센 쐐기풀 때문에 손에서 피가 났지요. 엘리자, 손에서 피가 나잖아. 이런 거 만들지 마. 오빠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엘리자 공주는 입을 꾹 다문 채 열심히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냥하러 숲속에 들어왔다가 엘리자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가 있다니. 첫눈에 반한 왕은 엘리자 공주에게 청혼했지요. 엘리자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는 중에도 쐐기풀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뒤에서 엘리자 공주가 이상하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새로운 왕비는 대체 쐐기풀로 뭐를 만드는 거람? 그러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야. 혹시 마녀 아니야? 마녀? 사람들의 오해로 마녀라는 누명을 쓴 엘리자는 아니라고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오빠들의 옷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지요. 마녀를 내쫓아라. 저 여자는 왕비가 아니라 마녀다. 엘리자는 결국 성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왕은 엘리자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점점 심해지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성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엘리자는 성에서 쫓겨나는 수레 안에서도 쐐기풀 옷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돼가. 조금만 더 짜면 마지막 한 벌이 완성될 거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크고 환한 목소리로 엘리자에게 소리쳤어요. 마녀야, 물러가라! 저것 봐봐. 마녀가 아니면 어째서 이 상황에서도 뭘 만들고 있느냔 말이야. 손은 항상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빨리 사라져라! 마침내 엘리자는 마지막 쐐기풀 옷까지 완성하였어요. 그리고 엘리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백조들에게 쐐기풀 옷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차례대로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하나 둘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드디어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났어. 엘리자와 11명의 왕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엘리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왕과 신하들에게 설명하였어요.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과 왕은 엘리자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지요. 다시 왕비가 된 엘리자는 11명의 오빠들과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 어느 먼 나라 왕국에 샬롯이라는 어여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의 생일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샬롯,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공주는 기쁜 마음에 서둘러 선물 포장을 풀었어요. 그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공이 있었지요. 우리 왕국에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물건이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어머, 예뻐라. 소중히 잘 가지고 다닐게요, 아바마마.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는 연못이 있는 정원에서 즐겁게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콩콩, 하늘 높이 올라라 황금공아. 콩콩, 더 높이 올라라 황금공아.
하늘 높이 올라간 공이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반짝거렸어요. 눈부셔. 그 순간 햇빛에 눈이 부셨던 공주는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내 공, 아바마마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때였어요.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주는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누구세요? 어디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요, 공주님. 여기에요. 공주가 돌아본 그곳에는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아니,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하지? 제가 공주님 공을 연못에서 꺼내드릴게요. 대신 저와 친구가 되기로 약속해주세요. 공주는 너무 놀라 말하는 개구리를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네, 공주님, 약속해주세요. 개구리가 재촉했어요.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친구가 되기로. 그러니 어서 내 공을 찾아줘.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구리는 퐁당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가지고 연못 밖으로 나왔어요. 자, 공주님, 공이요. 내 공. 공주는 황금공을 다시 찾아 기뻤어요. 이제 공주님은 저의 친구예요. 아셨죠? 하지만 공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싫었어요. 싫은데 저 끈적하고 축축한 피부도 싫고 기다란 혀도 싫고 쫙쫙 달라붙는 저 발바닥도 너무 싫어. 공주님? 공주님! 싫다고! 공주는 공을 안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공주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 공주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누가 공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돌아가지도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를 만나고 싶다고. 그럼 어서 들라 해라. 왕과 공주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어제 만난 말하는 개구리였어요. 공주님, 저와 한 약속 지켜주세요. 네? 개구리는 공주를 보자마자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왕은 공주를 설득하였어요. 공주,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든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란다. 설사 개구리와 한 약속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공주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싫었지만 아바마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개구리와 친구할게요, 아바마마. 그렇게 공주와 친구가 된 개구리는 공주가 먹는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공주님도 많이 먹어요. 됐어, 너나 많이 먹으렴. 어허, 공주, 약속을 잘 지켜야지. 괜찮습니다, 폐하. 저는 이렇게 공주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벌써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은걸요.
그래? 허허허, 그럼 다행이군. 공주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개구리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는 자기도 공주가 자는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싫었는데 잠까지 같이 자자고? 당장 나가! 공주는 너무 화난 나머지 베개를 개구리에게 던지고 말았어요. 너무 세게 맞았는지 개구리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너무 놀라 개구리에게 달려갔어요. 개구리야, 괜찮아? 눈 좀 떠봐, 개구리야. 하지만 개구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구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공주는 개구리를 품에 안고 얼굴을 맞대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공주님,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응? 공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멋있는 왕자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공주님, 저예요, 개구리. 사실 저는 먼 나라의 왕자였는데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공주님의 눈물이 저의 마법을 풀어준 거예요. 네? 정말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요. 개구리, 아니 왕자님. 괜찮아요, 공주님. 개구리였던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